모토 캠핑용 바이크 탑7. 불리한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무난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바이크들만 7대를 골라봤고요. 안녕하세요. 모토캠핑 전도사 더스티노와 와일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쌤이라고 합니다. 모토캠핑용 바이크 탑7 한번 추천해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에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테스트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바이크를 타오면서 경험해본 경험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뽑아봤어요. 이 활동을 왕성하게 즐기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어떤 바이크 선택부터 난항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만한 바이어스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붐이더라고요. 그저께 한번 장작을 사려고, 원래 항상 장작은 쌓여있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장작이 품절됐더라고요. 장작이. 그런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캠핑 및 아웃도어가 좀 대세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모토 캠핑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어떤 길이나 일정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캠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원래 캠핑을 다니시던 분들이 차로 다니는 캠핑도 조금 지루하고 시간 없는데 뭐 배낭 메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일정도 좀 타이트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안으로서의 모토캠핑을 시작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원래 라이더 출신의 모토캠퍼와 비라이더 출신의 모토캠퍼, 결국 행위로 보면 모토캠핑이라는 행위는 같은데 이 출신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이크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좀 달라요. 오늘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이크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펼쳐놓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서 바이크를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냐면, 국내에서 우선 신차든 중고든 정식적인 루트로 등가 서류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뭐 클래식 바이크들에서 그런 불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인 루트로 구입이 가능하고 등록 및 주행이 가능한 바이크들, 그리고 라이더에서 출발한 캠퍼와 캠핑을 위해서 라이더가 된 모토캠퍼, 그 두 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추천할 만한 바이크들. 주행의 조건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있으면은, 이제 저는 포장도로보다는 비포장도로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오토바이들을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또 가급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바이크들을 골랐어요. 제가 정보가 아예 없거나 아주 생뚱맞은 어떤 바이크들은 아예 추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 장거리 주파 능력, 경제성, 정확히 수치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평가할 수는 없죠. 대충 코스트 퍼포먼스에 입각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지불해야 할 비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저 혼자 정한 순위예요. 뭔가 이거 너무 좀 그러지 않냐? 그냥 화면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이게 두 번 따닥 하면은 넘어가잖아요. 넘기면서 보세요. 이야기할 바이크들, 모토 캠핑용 바이크. 우선 7위 KTM 790 어드벤처. 노멀 버전이 있고 R 버전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R을 선호한다고 해요. 사실 R이 일반적인 동양인 체형에 불리해요. 뭐 시트고도 높고. 어드벤처와 어드벤처 R의 차이는 서스펜션, 시트고도 좀 다르고요. 시트 형상이 분리형이냐 일체형이냐. R이 일체형이에요. 엔디로 바이크처럼 돼 있죠. 등등 뭐 몇 가지 옵션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게 있는 게 KTM이 파츠 가격이 싸요. 생각보다. 저도 좀 이거를 조사해보면서 놀랐는데, 내가 그냥 R에 어펜더 뭐 이런 게 좀 나는 갖고 싶다, 그럼 그냥 사서 끼우시면 돼요. 저는 어드벤처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공도에서는 아마 R보다는 어드벤처가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토캠핑 짐 싣고 뭐 험로를 장시간을 타야 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KTM 790 어드벤처 노멀 버전도 상당히 가치가 높다 보는 편이고, 오늘 그 말씀드릴 바이크들 중에서 7위에 있지만 퍼포먼스는 가장 뛰어납니다. 7위는 진짜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뽑았어요. 박쌤, 너한테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된 오토바이 한 대를 주고 세계 일주, 아니 너무 거창하니까 유라시아 정도, 유라시아를 한번 해봐라, 한 대 딱 줄게, 그럼 너 못하고 할래? 이러면 저는 KTM 790 어드벤처를 아마 꼽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저중심 설계를 위해서 얘가 연료탱크가 아래에 있어요. 거의 엔진 가드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걔가 연료탱크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KTM에서 이거를 설계할 당시에 이제 자기들 그 450 레플리카가 나오죠. 그 레플리카랑 같이 개발을 했을 정도로 얘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뛰어납니다. 와중에 중심이 또 낮고 뭐 그러니까 다루기까지 편한 거죠. 또 거기에서 막 랠리 모드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또 키면 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토캠핑 할 텐데, 모토캠핑은 크게 안중에 없어. 그냥 오토바이를 오래 타고 싶고 재밌게 타고 싶고 공도든 임도든 진짜 익사이팅하게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KTM 790 어드벤처가 답이에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이 있겠죠. 이제부터 단점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트고가 좀 높죠. 좀 높은 게 아니고 좀 많이 높아요. 많이. 지금 보면은 어드벤처 기준으로 880 그리고 노말 기준으로 830에서 850인데 이 830에서 850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무게가 지금 한 189kg 이 정도 무게 830이면 장르를 생각했을 때 시트고가 낮은 편이에요. 분명히 다루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880 정도 되면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시트고가 높은 거에 대한 단점, 압축비가 12.7대1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준으로 12가 넘으면은 고급유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모토 캠핑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기름 품질에 대한 보장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디자인이 좀 난해해요. 뭐라 그럴까? 전위적이다. 디자인에 과를 놓고 보면 곤충과예요. 곤충과. 동글동글한 이미지나 클래식한 것들,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하이테크스러워요. 그런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올라타 있으면 앞에가 안 보이잖아. 그때만큼은 너무 완벽하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자금에 관계가 없이 바이크 타고 싶은 거, 바이크 자체에서 주는 즐거움, 모토 캠핑은 그냥 뭐 가다가 그냥 어떻게 눈만 붙이면 된다, 이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KTM 70 어드벤처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7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게 많아. 6위 가겠습니다. 6위. 마음 같아서는 혼다 PS250이라고 그 준모형같이 생긴 애 있어요. 그걸 꼽고 싶은데 처음 말씀드린 조건, 정식으로 남아 달아서 타고 구입하고 이런 게 좀 쉬워야 된다. 거기에서 안 맞아서 혼다 PS250을 선정을 못하니까 베스파 GTS 300을 뽑았습니다. 물론 생긴 것도 다르고 특징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혼다 PS250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GTS 300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TS 300을 꼽았고, 디자인 때문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은 워낙에 그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GTS 300이 125는 저는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GTS 300도 가성비가 안 좋냐? 좋다고는 말 못해도 안 좋다고는 말 못해요. 진짜 슈퍼테크 정도 가면은 좀 비싸긴 해요. 뭐 그 정도 되면은 엑스맥스, 혼다 포르자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바이크 자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걔들이 좋아요, 오토바이 자체는. 근데 베스파의 그 압도적인 액세서리들 달면은 GS보다 더 싫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 빼놓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텐트 이렇게 쳐놓고 옆에다 베스파 세워놓잖아요. 좀 이쁘긴 이뻐 솔직히.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밀 게 이런 거밖에 없네. 베스파가 뭐 이쁜 쓰레기네, 뭐 비싼 쓰레기네,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일부는 동의하는데 내구성 갖고 까는 거는, 지금 슈퍼테크는 최근 버전이라 잘 모르겠고 GTS 300 슈퍼테크 그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슈퍼 스포츠 투어링까지, 그리고 GTV 세이조르니 그 정도 버전까지는 진짜 사골 엔진이에요. 사골 엔진 거의 이슈가 없어요. 2016년식까지인가? 그때까지 시동 꺼짐 이슈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스쿠터 주제에 고급 휘발유를 안 넣어주면 막 시동을 안 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동도 잘 안 꺼져, 일반 휘발유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숙성을 거쳐가지고 모든 거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졌을 때 그 모노코크 바디에서 오는 그런 단점들은 있죠. 우리가 비포장도로 다니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손상됐을 때 그 수리비가 일반 바이크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거 빼고는 또 플라스틱 카본에서는 볼 수 없는 또 이쁜 맛이 있어가지고 장단점이 있는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단점에 가깝고 바이크 오래 타신 분들한테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근히 GTS 300 같은 경우에 시트고가 높습니다. PS250 포함 일제 스쿠터들 전부 다 굉장히 발이 편하게 닿아요. 스펙상 시트고가 79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뭐 790이 뭐가 낮아 이럴 수 있는데, 스쿠터 특징상 시트가 넓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리가 이렇게 돼. 11자가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발이 잘 안 닿아요. 그리고 은근히 좀 무거워요. 여자들 경우에 한번 이거 이렇게 기우뚱 하면은 거의 제공 정도는 경험한다. 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발 떨어지기 전에 좀 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 리어 시트에 짐을 묶으면 주유할 때마다 짐을 풀러야 돼요. 주유구만 좀 앞쪽으로 이동돼 있어도 바로 기름 넣으면 되는데, 그거 나 진짜 치명적인 단점 같아. 너무 귀찮아요 그게. 연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연비가 방금 말씀드린 일제 스쿠터들에 비해서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타면은 한 20km 그냥 왔다 갔다 해요. 125들이랑 다니면은 20km 좀 넘게 나오고, 더 대배기량 애들이랑 다니면은 20km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배기량이나 장르를 생각했을 때 연비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에 랭크될 정도로 모토 캠핑 머신으로서 다양한 액세서리들, 캠핑 상황에 좀 잘 어울리는, 수납이 편하고 그런 장점들, 전국 일주 생각하시는 분들, 모토 캠핑 생각하시는 분들 베스파 GTS 300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위 뭘 것 같아? 힌트. 속옷 트라이언프 본네빌 T100입니다.
네, 저도 꽤 오래 소장을 하고 있었고, 트라이언프 본네빌 티백이 모토캠핑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필이 된다는 게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 캠핑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감성 캠핑 유튜버로 좀 유명하신 분들 꽤 있어요. 누군가를 언급하면은 이미 그분들 저희 채널보다 잘 나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배 아파서 안 할 거예요. 수많은 캠핑 유튜버들 분들이 트라이언프를 타고 모토캠핑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모토캠핑 상황에서 저 바이크가 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게 미루어 짐작이 좀 되시겠죠. 그럼 캠핑 장비사들에서도 클래식한 거나 빈티지한 걸 강조하는 텐트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들 카탈로그나 제품 사진을 찍을 때 모델을 트라이언프로 많이, 특히 본네빌로 많이 잡아서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건 외국에서건 트라이언프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매력적인 장면이 있다, 뭐 이 정도가 연상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 본네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그냥 특징이 없습니다. 너무 무난해요. 진짜 무난하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잘하는 것도 없고, 좀 그 정도? 얘가 모범생도 아닌데 딱히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근데 또 이렇게 몸매도 좀 좋아. 근데 운동은 또 별로 못해. 완전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모난 게 없어요. 구형 본네빌은 DOHC였는데 이제 신형 본네빌로 오면서 이제 SOHC로 바뀌죠. SOHC로 오면서 토크 곡선이나 이런 마력 곡선이 좀 바뀌는데,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지. 우리 채널은 뭐 이런 전문적인 언급을 하는 채널이 아닌데, 근데 아무튼 SOHC로 바뀌었는데, 예전 구형 본네빌은 DOHC 때는요, 외관은 클래식한데 뭔가 주행의 테크닉은 현대적인 테크닉을 좀 요구를 했어요. 요즘에 본네빌은 좀 여유있게 달려도 되고, 그 토크 중심의 어떤 주행 감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형이 더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장점인 것 같고, 실제로 배기음도 그때는 좀 배기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배기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비트감이 살아있는 배기음이어서 현행 본네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배기량 대비 출력도 평이하고, 특별히 뭐 바이크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사실 없어요. 이거는 뭐 시트고도 낮고, 남자가 타도 괜찮고 여자가 타도 괜찮고, 무게도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뭐 가볍지도 않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바이크고,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숙성이 오래돼 버렸죠. 정확히 그냥 오토바이 그런 느낌의 본네빌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캠퍼에서 올라왔냐 바이크 라이더에서 올라왔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액세서리는 탈 것이다. 옷 입는 거, 어떤 뭐 매는 가방, 그 오토바이까지가 그 사람의 패션인 거죠. 차는 사실 그 사람이 안에 타 있을 때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런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데, 바이크는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토바이가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새로운 캠핑 스타일을 원해서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티백이 정말 좋은 선택이고요. 기존에 바이크를 오래 타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티백이 좀 밋밋한 바이크일 수는 있어요. 배기음 빼고는 자극적인 맛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4위는 스즈키 V-스트롬 650 XT. 이제 플레임이 기네요. 누가 이게 4위라고 했을 때 순위가 높아서 토를 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모토캠핑 그리고 월드 투어리스트들한테 검증이 된 어떤 그런 바이크입니다. 여기에서 XT는 옵션의 차이예요. 오프로드 주행을 설계한 옵션들이 추가됩니다. 튜블리스 스포크 휠이라든지 핸드가드라든지 스키드 플레이트라든지 그런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좀 추가가 되고, 험로를 조금 탈 수 있는 그런 버전, 그게 이제 XT 이렇게 돼요. 일단 배기량 645cc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엔진은 진짜 사골 엔진이에요. 사골 엔진. 거의 대부분의 이슈를 저는 잡았다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내구성이나 신뢰도 그런 게 동급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그래서 월드 베스트셀러로 좀 자리매김한 그런 이유도 있겠죠. 출력도 근데 출력이 상당하네. 이거 은근히 고성능인데. 아무튼 뭐 이 엔진이 좀 괜찮아요. 이 오토바이는 험로를 달릴 수 있는 세팅이 된 거에 비해서 시트고가 낮은 편인데, 거기에다가도 V-트윈, 그러니까 엔진이 실린더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 듀얼 어드벤처에서 2기통이면은 병렬 트윈이 많거든요. 병렬 트윈이 엔진의 실린더를 옆으로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폭이 그 V-트윈보다 넓어질 확률이 높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실제 시트고도 낮은데 그에 비해 차체 폭도 슬림해가지고 발차지성이 좋아요. 오토바이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배기량 입문형 듀얼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 공도 비중이나 임도 비중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다.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오토바이가 주는, 진짜 이 말을 쓰기 싫었지만, 시각적 포만감
그 부분에서 이 오토바이가 1000만원대 초반이거든요. 진짜 절대 그 정도 급의 바이크로 보이질 않아요. 이 V스트롬에다가 이 3박스 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리스트에 있는 바이크 중에서 상품성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V스트롬 650의 단점은 뭐냐, 그냥 디자인이나 브랜드에서 오는 지명도의 차이,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스즈키 V스트롬 650은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위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 로얄 엔필드 히말라야는 가격 빼놓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바이크죠. 지금 가격이 495만원 이렇게 찍혀있거든요. 지금 배기량이 411cc, 그러면 cc당 만원 조금 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크에서 좀 말이 안 돼요, 가격 자체가. 근데 이제 배기량에 걸맞는 출력을 내지 못해요. 클래식 250cc 단기통 정도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오프로드 주파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게 원인이 무게가 좀 나가니까 뒷바퀴 그립이 좀 잘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세팅이 뭐 본격적이진 않지만 제품급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서스펜션 세팅이 잘 돼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바이크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격이란 부분을 빼놓고 논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3위라는 걸 뽑았을 때 가격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은 의외로 디자인이에요. 클래식에서 넘어온 분들, 그냥 캠핑만을 위해서 바이크를 시작한 분들, 바이크 라이더로서 주행을 연장하기 위한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오늘 리스트에 있는 바이크들 중에서 외모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사양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엔진바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가방도 있고 뒤에 3박스 옵션도 또 있고, 그런 것들도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 엔진의 압축비도 낮다라는 거죠. 9.5 대 1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웬만한 거 아무거나 넣어도 말썽을 안 부릴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모토캠핑이란 키워드로 좀 해시태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으로 모토캠핑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히말라얀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디자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혼다의 XT650이나 스즈키의 DR650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시 출시되지 않는다면은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을 대체할 만한 어떤 클래식 듀얼 어드벤처를 찾기가 어려워요. 히말라얀으로 충족되는 니즈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이에요. 히말라얀 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우리가 로얄 엔필드 하면 그 품질 이슈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딱히 뭔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공정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기계적인 신뢰도 이런 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히말라얀부터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단점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외에는 딱히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외관이 클래식 해도 이 성능까지 클래식 할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 근데 얘는 그 외관에 걸맞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기량 대비 최고속이 상당히 느려요. 단순 수치적 최고속도 느린데 쾌적한 그 순항 속도 그거 자체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마법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이제 2위 갑니다. 2위. 와, 진짜 이 2위는 진짜 대단한 바이크야. 대단한 바이크. 야마하의 세로우 XT250. 세로우 같은 경우는 제 어떤 기호도에 의해서 결정된 게 사실은 좀 커요. 이 장르를 마운틴 트레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운틴 트레일이라는 거는 아주 뭐 험한 데를 가고 그러라는 건 아닌데, 문질문질 하면서 좀 비비다 보면은 적당히 넘어가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타도 특별한 기술 없이, 아마 오늘 언급된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험로 주파수 능력이 좋은 바이크는 그 야마하 세로우일 겁니다. 야마하 세로우.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100kg 초반대고 시트고도 엄청나게 낮아요. 8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단기통에 가볍고 차체 자체가 슬림하기 때문에 키 작은 분들 뭐 누가 타도 얘는 진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세로우 이 차대 베이스로 공유하는 게 야마하의 브론코 그리고 트리커, 이렇게 3개 정도가 베이스로 공유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징이 세로우는 마운틴 트레일 그리고 모토 캠핑 이쪽에 특화되어 있고, 그 브론코는 클래식 바이크예요. 그럼 빈티지 트래커, 트리커는 트라이얼 바이크를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언급된 바이크들의 어떤 면면을 보더라도 세로우가 진짜 좀 험로에서 잘 달릴 것 같죠? 네, 실제로 되게 잘 달리고, 이제 이게 대단한 거는 그 잘 달리기 위해서 딱히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걸 타면은 편하게 잘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대단한 거죠. 그런 경험을 누구나 가능하게 생산해냈다는 그 보편성, 그게 좀 저는 대단한 것 같거든요. 얘가 투어링 팩인가? 그게 나와요. 그 투어링 팩을 넣으면 앞에 프론트 캐리어도 있고 실드도 좀 큰 거 달리고 뒤에 리어렉도 엄청 큰 거 달려요. 어차피 사이드는 그냥 범용으로
기본으로 소프트백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달면은 진짜 짐도 엄청나게 실을 수 있어요. 배기량만 작지 진짜 어드벤처에 굉장히 특화된 바이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차체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좀 소프트한 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적 성인 남성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한국에서 좀 신장이나 어떤 체구가 큰 사람들이 타면은 서스펜션이 좀 힘들어하죠. 많이 좀 가라앉고. 그런 거 빼고는 하나 더 있다. 단점, 치명적 단점이다. 이거는 구하기가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품귀 현상 있는 바이크들 몇 대 있죠. 빅보이도 그렇고, 그리고 PS도 그렇고, 혼다 FTR도 그렇고. 확실히 요즘엔 그쪽 장르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야마하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놓으면 진짜 순삭이야, 순삭. 근데 또 신차는 없어. 실제로 안 타는데도 가지고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빼면은 거의 웬만한 거는 이 장르의 특징만 이해하고 탄다고 하면은 뭐 전부 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 구해만 놓으면 현금이랑 똑같잖아요. 팔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니까. 구하기 어렵다는 건 내가 가지기 전에 단점인 거지, 가지고 나면 장점이 돼. 이제 마지막 1위. 이제 이 바이크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 이거 진짜 이거는 미친 거 아니야, 리스트가? 이거 안 나오면 쓱 나죠. 그렇지. 그게 뭐야? 슈퍼카브. 야, GS가 안 나왔는데? GS지 당연히. 슈퍼카브는 뺐어요? 슈퍼컵은 GS지 당연히. 3박스. 하긴. 근데 슈퍼카브를 뺐네. 1위 이유를 들어보자. 슈퍼컵입니다. 슈퍼컵입니다. 축하합니다. 혼다 소이치로가 뭐 그 국수 배달하는 소년이 손으로 뭐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라, 여자가 뭐 치마를 입고 탈 수 있게 만들어라, 뭐 몇 가지 그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역사적인 슈퍼커브,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대수를 판매한 슈퍼커브, 인류의 삶을 바꾼 발명품 뭐 순위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그냥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는 슈퍼커브에 대한 시선을 한번 보게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내가 봤을 때 그 200 몇십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소비가 슈퍼커브야. 모두 다 집에 냉장고 한 대씩은 있잖아요. 냉장고처럼 생각하면 돼. 슈퍼커브는 그만큼 한 대 놔두면 최소 냉장고만큼의 값어치는 해요. 슈퍼커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냉장고만큼 영향을 줄 정도로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이크가 여러 대 있는 사람 말고 슈퍼커브 한 대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냥 가정의 필수품이니까 백색가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대씩 사세요. 이 슈퍼커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토캠핑 이미지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3대 바이크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는 히말라얀, 베스파, 그리고 슈퍼커브인데 그 중에 퍼센트로 보면 슈퍼커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슈퍼커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베이스가 상용이다 보니까 짐을 무지막지하게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조종 특성이 변하느냐? 거의 안 변해요. 연비는 뭐 미쳤죠.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런 어떤 파손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그런 것도 사실 엄청 싸니까요. 운전도 너무 편하고, 뭐 디자인도 지금 슈퍼커브는 불호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 슈퍼컵의 단점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슈퍼커브 진동 때문에 뭐 불편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진동이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와요. 예, 특히 RPM을 많이 썼을 때 좀 많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나 슈퍼커브가 다 좋은데 이 진동이 단점이다 그러면은 다른 바이크를 타셔야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이 이제 시트가 좀 많이 불편하지, 장거리 타면. 상용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승차감도 조금 사실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제품의 가격이나 얘로 할 수 있는 어떤 유틸리티성을 생각했을 때는 슈퍼커브가 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세로우가 기술이 없는 사람이 홈로를 잘 탈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슈퍼커브는 진짜 그보다 더 아닌 것 같아. 이게 진짜 이거는 아무나 타도 진짜 본격적인 홈런은 못 가지만 임도에서 가장 쉽게 키를 넘길 수 있는 게 슈퍼커브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심리적인 이유, 기계적인 이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슈퍼커브에서 어떤 가지치기 모델들이 좀 있죠. 모토 캠핑이니까 슈퍼커브보다 사실 더 모토 캠핑 분위기에 더 잘 어울리는 오토바이는 크로스커브죠. 크로스커브는 이거는 진짜 뭐 모토 캠핑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디자인도 그렇고 제공하는 패키징이나 애프터 파츠들의 방향성도 보면은 모토 캠핑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커브가 그냥 모토 캠핑 상황에서 가격만 빼놓고는 상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로스커브 위에 재작년인가 컨셉으로 발표한 CT125 헌터커브죠. 헌터커브 예전에 나왔던 그 헌터커브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로5인가? 그 유로5 때문에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크를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경로는 없는데, 이 CT125 헌터커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말한 1위부터 7위까지 모든 바이크 토탈 모토 캠핑에 가장 적합한 바이크입니다. 연료 탱크가 좀 커졌고, 뭐 서스펜션 트래블도 임도에서 그냥 가지고 놀기 괜찮고, 뭐 당연히 커브니까 연비 좋을 것이고, 업머플러 달려있고, 스노클도 달려있고, 무릎 높이까지는 뭐 도강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이것 타고 도강을 해? 뭐 이번처럼 뭐 우리나라 홍수나고 이런 거 아니면 도강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네가 이걸 타고 도강을
해라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상상력을 주는 것만으로 300km 써져 있는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100km 타도 그거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헌터커브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찌됐든 태생은 커브니까 태생의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그런 익사이팅한 감각을 얘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고, 그걸로 물론 웃돈도 받죠. 기존 커브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치를 지불해야 되지만 저는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이 주는 재미의 요소까지 내가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삽니다. 일단 저는 살 테니까 혼다 코리아에서 이거 본다면 꼭 수입을 추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CT125가 출시가 안 됐다면 저는 C125를 한번 사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CT125를 본 마당에 그게 눈에 차겠어. C125가 승희 오빠 어디 있어 지금? 이제 맞다, 구독자들 분 중에서도 C125 타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래도 CT 지금 영상 나갈 거예요. 지금 영상 나갈 건데 한번 봐봐요. 얘는 그냥 미쳤어.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 혼다 마케팅 할 때도 모토 캠핑을 주제로 얘 브로셔를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브로셔에서 보면은 부시크래프트를 한다니까. 그거를 이 CT125를 타고 해. 그러니까 이 영상도 지금 기승전 CT125야. 내가 지금까지 한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CT125 짱! 뭐 총평을 좀 하자면은 이 1위부터 7위까지 오토바이 중에서 모토캠핑 할 때 불리한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전용 오토바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토캠핑을 무난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바이크들만 7대를 골라봤고요. 근데 지금 순위에 뭐 GS 이런 바이크는 뭐 없잖아요, 형. 그런 GS 이유가 없지. 있을까요? GS를 나도 타봤잖아. 왜 내가 추천을 안 했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1150 GS 어드벤처 올드 모델이죠. 1150 GS 어드벤처를 탔었는데 바이크가 진짜 좋아요. 심지어 걔는 디자인도 제 스타일이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바이크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200 박서 GS입니다. 박서 GS를 타면은 그 다음 바이크를 고르기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바이크 라이프에는 GS는 안 맞았습니다. 영상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맘이잖아요, 이 리스트 7대가. GS 타시는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GS를 뺀 거는 너무 좋아서야. 너무 좋아서. 이제 총평을 좀 이어서 할게요. 캠핑을 안 가본 사람이 캠핑을 가는 것도 상당한 모험 감각이 필요하겠죠. 오토 캠핑만 갔던 사람이 처음 오토바이에 짐을 묶을 때 그 감정, 그것도 저는 뭐 심장이 좀 두근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하던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일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본 사람한테 할 때는 아스팔트만 달려본 사람이 처음 흙길을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뭐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캠핑을 가서 퇴근하면서 바로 출근을 했어. 이런 것도 모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험을 일상으로 끄집어 데리고 올 수 있는 바이크들, 그리고 그 취미가 모토캠핑이고 지금 그 모토캠핑에 적합한 바이크들 7대를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모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모험이 그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든 뭐 가족이든 두 바퀴를 탄다는 거를 설득을 해야 다음 단계의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모험은 알아서들. 이 영상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 지갑을 털 수 있는 영상, 그런 걸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게 몇 분으로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것도 좀 길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재밌는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고 더스티노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이상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 와이프를 설득하려면 지금 뭐라도 해야지. 근데 파락보다 용서가 쉽다 했어. 맞아요. 701 그거 엔디로 타고 집에 오잖아? 그러면은 내 가랭이가 명치까지 올라와 있는 기분.